무려 7천조 원입니다. 오늘은 이 금액 한 개를 먼저 꺼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7천억이 아니라 7천조라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붙은 대상이 조금 뜻밖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아니고 시장에서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소리를 듣는 코인, 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게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판이 앞으로 7천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며칠 사이에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이 판에 대한 또 다른 발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리플 XRP 같은 일반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이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이야기고,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인 시장이 솔직히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큰 코인들이 작년에 세워둔 고점에서 한참 내려온 채로 몇 달째 지루하게 옆으로 기고 있고요. 뉴스는 쏟아지는데 계좌는 조용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루한 시기에 서로 아무 상관없는 두 사람이 이상하게 겹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미국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에서 조사랑 분석을 총괄하는 라이언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켜보는 안셈이라는 트레이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리킨 곳이 똑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 조용히 서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게 뭔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코인을 내준 만큼의 진짜 돈을 따로 보관을 해두고 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산다는 건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도 코인 시장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미리 바꿔둔다는 뜻에 가깝고, 그럼 이 돈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집계 사이트 기준으로 지난 10일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잔고는 우리 돈으로 420조 원입니다. 지난 4월달 고점이 450조 원쯤이었으니까요. 조금 줄긴 했는데 이 조금 줄었다는 대목이 나중에 중요해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20조를 두고 첫 번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스무센 측에서는 지난 10일 코인데스크랑 한 인터뷰에서 내놓은 전망이 이렇습니다. 지금 420조 원 규모인 이 판이 앞으로 4,200조에서 7천조 원 규모까지 커진다라고요. 지금의 10배에서 많게는 16배가 넘는 크기인데, 그 근거는 규제입니다. 미국이 작년 여름 스테이블 코인만 다루는 전용 법을 통과시켰고요. 지금은 그 세부 규칙이 하나씩 정해지는 중인데, 규칙이 분명해질수록 은행이나 대기업 같은 큰 손들이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판이 그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둔 회사가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콕 집은 회사가 바로 서클인데요. 가장 큰 달러 코인 발행사 중에 하나죠. 작년에 주식시장에 상장까지도 했고, 상장 뒤에 주가는 기대만큼 힘을 쓰지는 못한 회사지만요. 라스무센 측에서는 시장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서클의 다음 사업이 코인 발행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라는 건데요. 이 결제 인프라는 카드를 긁거나 또 돈을 보낼 때 그 뒤에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가게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5년 뒤에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거물이 아니라 결제 업계의 거물이 돼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바로 그의 전망인데요. 비자나 블랙록 같은 큰 회사들까지도 100곳 넘게 모여서 오픈 USD라는 새로운 달러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위협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반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큰 회사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 자체가 이 판이 커진다라는 증거고, 참고로 그 준비 명단은 리플의 이름까지도 올라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한 줄로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몇 년짜리 이야기고요. 근데 몇 주짜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셈입니다. 며칠 사이에 이 사람이 내놓은 관측이 이래요. 지금 수조 원대 스테이블 코인이 온체인에 대기하면서 위험자산으로 다시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온체인이라는 거는 거래 회사 계정 안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기록 위에 직접 올라와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지갑에 얼마가 서 있는지 다 보이는 자리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사지 않은 돈이 수조 원대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시장 참여자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큰 코인들이 굳이 전고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한 가장 높은 가격을 새로 찍지 않아도 이 시장 자금의 순환매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순환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순환매 같은 경우는 시장 밖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이미 안에 있는 돈이 한쪽을 팔고 또 다른 쪽을 사면서 종목만 갈아타면서 돈의 흐름들을 뜻합니다. 이 대기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돌아온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인데요. 여기서 시장이 상승하려면 새 돈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맞는 말인데 그 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막 건너와야 되는 이 밖의 돈, 그리고 이미 환전을 끝내고 시장 안에 서 있는 안의 돈입니다. 밖의 돈 같은 경우는 마음을 먹고 계좌 만들고 돈을 옮기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안에 있는 돈들은요, 결심 하나면 끝납니다. 오늘 밤에라도 뭔가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인 건데, 안쌤이 말하는 이 대기 자금이 바로 이 안에 있는 돈이고, 그 크기를 재는 숫자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잔고입니다. 이 잔고를 두고 사실상 2달 전에 먼저 이상한 점을 짚은 사람이 또 있었죠. 지난 6월달 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보통 시장이 이만큼 내려가면 사람들이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고 전부 다 진짜 돈으로 바꿔서 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잔고도 같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의 돈이 시장을 떠나는 대신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같은 데에 앉은 채로 시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숫자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이만큼 앓는 동안 시장 잔고는 450조에서 420조로 딱 30조 정도만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방금 그 세 가지 문장에서 기간만 지우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월의 분석가는요, 이 돈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안셈은 이 돈이 몇 주 안에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스무센은 이 돈이 앞으로 10배 넘게 불어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를 몰라요. 붙인 기간도 다 다릅니다. 현재, 몇 주, 그리고 몇 년. 근데 기간을 지우면 주어가 같은 한 문장이 남죠. 시장 안에 이 돈은 떠나지 않았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 지루한 시장을 보면서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느끼셨다면 적어도 이 세 사람이 보고 있는 숫자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XRP랑 연결되는 지점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순환매 쪽인데요. 대기하던 돈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돈이 맨 처음 살 수 있는 코인은 사실상 정해져 있죠. 새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새 지갑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어느 거래소에나 있어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도 받아줄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돌고 있는 장세가 실제로 오게 된다면은 이 후보 목록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게다가 라스무센의 문장을 뒤집을 때 바로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5년 뒤에 서클이 결제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는 말. 이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업이 코인 발행 자체가 아니라요. 결제 처리라는 뜻이겠죠. 이 서클은 코인에서 출발해가지고 결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걸어온 회사가 이미 있죠. 10년 넘게 은행 사이에 송금과 결제 문제를 붙들고 있다가 재작년 말 자기 달러 코인을 얹은 회사, 바로 리플입니다. 한쪽은 코인에서 결제로, 또 한쪽은 결제에서 코인으로 이 두 가지 회사가 서로 반대편에서 같은 자리를 향해서 걷고 있는 셈인 거고, 라스무센의 전망이 맞다면요. 이 도착 지점의 시장 자체가 지금의 10배 크기로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몇 주에서 몇 달 스테이블코인 잔고가 지금 수준을 지키거나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그 일부가 큰 코인들부터 순환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큰 코인들이 전고점을 새로 쓰지 않더라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도는 장세라는 거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장이 이만큼 빠지는 동안에도 잔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실제 숫자, 그리고 작년 전용 법 이후에 발행 주체랑 쓰임새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잔고가 채워지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게다가 몇 주를 보는 트레이더부터 몇 년을 보는 운용사, 리서치까지도 이 보는 기간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코인 시장 안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약 420조 원 정도의 돈이 환전을 마친 채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 판이 몇 년 안에 최대 7천조 원까지 커진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돈이 몇 주 안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확인은 가격이 아니라 잔고량 비중, 그리고 거래 대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대기 자금이 정말로 움직이게 된다면 비트코인 한 곳으로만 몰릴지, 아니면 안셈 말대로 전고점 없이도 이 종목들을 돌파하면서 퍼질 수 있을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느 쪽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전체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눈에 띄게 꺾이면서 거래 대금이 같이 늘어난 첫 번째 주가 집계로 확인되는 날,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상하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이 회사가 스스로에게 매긴 값의 4분의 1이나 올랐어요. 근데 정확히 같은 시기에 이 회사가 만든 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30에서 40%씩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 값은 올라가는데 그 회사가 만든 코인은 내려가고, 같은 회사 같은 시점 타이밍인데 또 숫자가 완전히 상승과 하락을 반대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장면을 처음부터 천천히 뜯어볼 예정이고요. 이 회사 이름은 리플랩스입니다. 그 코인 이름은 XRP고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랑 연결된 코인이 XRP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에 매겨진 값은 우리 돈으로 약 72조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회사 전체를 통째로 사려면 그 정도 돈이 든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72조 원이라는 값이 매겨진 시점이 하필 코인 시장 전체가 무너지던 때였고요. 그 무렵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40% 넘게 빠졌고 XRP도 30에서 40%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나쁠 때 회사 값도 같이 깎이는 게 상식인데, 근데 리플은 오히려 반대로 값을 올렸습니다. 바로 직전에 매겨졌던 값보다 4분의 1이나 더 높게요. 이 시장이 좋을 때보다 오히려 나쁠 때 더 비싸게 값을 매긴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 값이 어떻게 매겨졌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리플은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대신에 리플은 자기 회사 돈을 써서 직원들과 초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되사줬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1조 원가량이었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한 직원이나 아주 초기에 이 회사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싶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이때 한 주에 얼마라고 값을 정하는데 그 값을 회사 전체로 환산한 게 바로 72조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셔야 돼요. 72조 원은 XRP라는 코인의 가격이 아닙니다. 회사의 값이고 코인의 값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숫자고요. 그래서 회사 값이 올랐다고 코인 값이 곧바로 따라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코인이 곧 오른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 이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나쁜데 회사 값은 왜 올랐을까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리플이 이 되사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 남짓 전만 해도 이 회사에 매겨진 값은 지금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값이 4배 넘게 뛴 거고, 그리고 그동안 리플은 계속해서 회사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회사 몇 곳을 각각 조 단위로 돈을 들여서 사들였고요. 원래는 돈을 나라 사이로 보내는 사업만 하던 회사였었는데 기관들이 사용하는 더 큰 금융 서비스 쪽으로 사업을 넓힌 겁니다. 거기에다 리플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디지털 달러도 만들어서 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코인 하나만 붙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사업을 넓혀가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나쁘더라도 회사 자체의 값은 다른 근거로 매겨질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외신들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플은 이번 되사주기 바로 직전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 가을에도 비슷한 되사주기를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규모는 오히려 이번보다 더 컸습니다. 1조 원을 훌쩍 넘겼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과가 조금 특이했어요. 회사가 주식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주식을 안 팔았어요. 그 전 어느 때보다도 파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 돈으로 바꿔주겠다는데 그래도 안 판 겁니다.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초기에 이 회사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값을 쳐줄 테니 팔라고 하는데도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회사는 값을 더 높여서 다시 되사주기를 했어요. 이 대목이 어딘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셨다면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깥에서는 겁을 먹고 코인을 팔아치우려던 바로 그 시점에 안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몫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긴 값은 올라갔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매긴 코인 값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정반대 움직임의 정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은요.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 제 예상이라는 점 참고드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리플이라는 회사는 앞으로도 코인 가격과는 어느 정도 따로 이 자기 사업을 키우면서 회사 값을 더 높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른 회사를 사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붙이고요. 또 돈 버는 구조를 늘리는 쪽으로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까지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나쁠 때 회사가 사들였고요. 그리고 값을 올려서 되사주기를 했고요. 상장 대신에 자기 방식으로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 흐름들이 갑자기 뒤집힐 이유가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값이 오르는 것과 XRP 가격이 오르는 것 여전히 별개라는 점, 이거는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좋은 쪽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한쪽 이야기만 들으신 셈이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들도 빠짐없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2조 원이라는 값은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고 팔면서 매겨진 값이 아니죠. 회사랑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해진 값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두루 검증된 시장 가격이다라고 보긴 어렵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사들인 사업이나 코인에서 실제로 산 값보다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로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값이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XRP 이야기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은행이 2030년까지 XRP가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내놓은 목표 가격인데요. 그건 먼 미래를 놓고 한 예상일 뿐이고 오늘 말씀드린 회사값 이야기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상은 예상이지 약속이 아니죠. 그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결국에 리플이라는 회사에 매겨진 값은 코인 시장이 무너진 데에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값을 쳐줘도 자기 몫을 잘 안 팔았는데 이건 바깥의 공포랑은 정반대 움직임이었고, 하지만 이 회사 값은 XRP 코인 가격과는 분명히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오른다고 코인이 곧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리플의 몸값 소식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번보다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그리고 그 값은 이번처럼 코인 가격과 따로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회사가 조금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 XRP 550억 개를 자기 손으로 잠가버립니다. 그것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절대 미리 꺼낼 수 없는 방식으로써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가 못 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반이 지난 바로 며칠 전 이 잔금이 완전히 텅 비는 날짜를 계산해서 내놓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날짜가 왜 하필 비트코인의 일정표 위에 찍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를 오랜 시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몇 년째 따라다니는 문장이 하나 있죠. 리플이 매달 물량을 푼다는 문장입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매달 1일이 되면 리플의 잔금 계좌에서 XRP 10억 개가 풀려 나오고요. 이 일은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다달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늘 걱정이 자리에 있었어요. 회사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쥐고 있고, 그리고 그걸 주기적으로 꺼낸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들에는 시장의 다른 걱정들에게는 없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끝나는 날짜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걱정거리 대부분은 만기가 없어요. 규제가 어디로 갈지, 경쟁 코인이 치고 올라올지, 이런 것들은 언제 끝난다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량 걱정은 남달랍니다. 전체 수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요. 매달 나오는 수량과 되돌아가는 수량이 전부 다 공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산수가 되죠. 이 지금 속도로 나눗셈만 하면 이 걱정이 소멸하는 시점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나눗셈을 실제로 해서 발표한 사람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 계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잠금 계좌라는 게 정확히 뭔지 딱 1분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만 이해되시면요, 오늘 이야기 전체가 쉬워지실 겁니다. 이 잠금의 이름은 에스크로입니다. 자산을 맡겨두되 미리 정해둔 조건이 되기 전에는 맡긴 사람조차 꺼낼 수 없게 하는 보관 방식을 뜻합니다. 근데 리플의 에스크로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죠. 이 잠금이 종이계약서가 아니라 XRP가 돌아가는 공개 기록망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걸려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리플의 사장이 내일 마음을 바꿔도 이사회가 결의를 해도 정해진 날짜가 되기 전엔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날짜가 되면 프로그램이 열어주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2017년에 리플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도 시장의 가장 큰 불신이 회사가 진 물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 대해서 회사가 내놓은 답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못 꺼내게 잠그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매달 1일 10억 개가 풀리면은 리플은 그달의 회사 운영이나 기관 상대 판매 같은 데 쓸 만큼만 쓰고요. 남은 몫은 도로 잠금 계좌에 되돌려 넣습니다. 이걸 재예치라고 부르는데, 풀고 쓰고 되돌리고 이 세 가지 반복들이 8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하나 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50억 개를 매달 10억 개씩 꺼내면 55개월이면 끝나죠. 2018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풀린 물량이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이 잠금 계좌는 2022년 여름에 이미 텅 비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해외 집계 기준 올해 6월 말 327억 개가량이 아직 잠겨 있었고, 7월 초에는 전체 발행량의 32.5%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8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320억 개 때 처음 잠근 양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고, 이게 원래 일정대로라면 4년 전에 끝냈어야 될 잔금이 왜 아직도 절반 넘게 차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푼다는 단어만 듣고 놓쳐온 이 구조에 진짜 성격이 숨어 있습니다. 되돌아간 수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고요. 제가 단순한 나눗셈을 하나 드려보자면은 550억에서 지금 남은 320억 개대를 빼면요, 8년 반 동안 잔금 밖으로 완전히 나간 거는 220억에서 230억 개 사이입니다. 이걸 다달이로 나누면 한 달 평균 2억 개 남짓입니다. 매 달마다 10억 개가 풀렸지만 평균을 내보면 그 중에 7억에서 8억 개 꼴은 그 달이 가기 전에 도로 잠겼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계산을 내놓은 사람은 빌 모건이라는 호주의 법률 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 문제를 오랜 시간 다뤄왔었고요. 특히 XRP에 대해서 꾸준히 논평해왔던 이 동네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이름이에요. 지난 10일 해외 암호화폐 매체 타임스 블로이드를 비롯한 외신들이 이 사람의 분석을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플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평균적인 방출, 재예치 속도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에스크로에 남아있는 XRP가 완전히 0이 되는 시점은 2032년에서 2036년 사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략 9년에서 10년 뒤인데요. 그 시점이 된다면 XRP의 총량 1천억 개가 전부가 시장의 손에 넘어가 있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하필 2032년과 2036년이라는 두 가지 해로 구간을 잡았을까요? 이 분석의 진짜 재미있는 장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두 해가 비트코인 반감기의 해이기 때문인 거고, 반감기가 뭔지 짧게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 코인이 조금씩 만들어져 나오는데요. 그 보상으로 주는 수량을 정해진 분량의 기록이 쌓일 때마다 절반으로 깎도록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적어놨습니다. 대략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요. 그 일정은 이미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2028년 한 번에 나오는 보상이 1.56개고요. 2032년은 0.78개,
2036년에는 0.39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감축은 2140년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뒤까지 이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반감기는 겨우 4번인데요. 전체 일정을 32번으로 세는 계산들도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8분의 1밖에 안 온 셈인 거죠. 이번이 한 일은 XRP의 소진 시점을 바로 이 일정표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XRP에는 반감기 같은 게 없으니까요.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일정표를 빌려서 좌표를 찍어준 거죠. 여기까지는 누가 세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이야기였고 아직까지 저의 관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좌표를 찍고 나서 이 두 자산의 일정을 나란히 놓아보면요. 조금 소름 돋는 그림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 새로운 물량의 공급이 끝나는 시점만 한 줄에 적어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140년 무렵, XRP 2030년대 초중반, 그 차이 자체가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XRP는 회사가 물량을 쥐고 있는 중앙화된 코인이라는 말을 지겹게 들어왔던 자산이죠. 근데 추가 공급이 완전히 멎는 순서만 보면은 그 XRP가 비트코인보다 한 세기 먼저 졸업한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은 한도가 2100만 개 가운데 약 95%가 이미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XRP는 처음부터 1000억 개가 전부 다 만들어진 채로 시작한 자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새로 발행되는 물량이라는 게 없어요. 이 끝나는 건 발행이 아니라 회사 보관분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분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자체가 어느 쪽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자산이 앞으로 더해질 물량이 없다는 같은 상태에 도착하는 시간표가 이미 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값이 매겨질 때는 보이지 않는 목록 같은 게 있죠. 좋은 항목과 걱정 항목이 나란히 올라가 있는 목록들. XRP의 목록에는 지난 8년 내내 맨 위쪽에 걱정 항목 하나가 붙박이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준 물량들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항목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항목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항목에 만기일이 적혔다는 겁니다. 기한 없는 걱정과 달력에 찍힌 걱정들, 이 시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죠. 특히나 큰 돈일수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변수보다 끝나는 날짜가 개선되는 변수를 훨씬 더 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실제로 오면은 XRP는 회사가 주기적으로 무언가를 꺼내는 자산이라는 분류에서 앞으로 더해질 물량이 하나도 없는 이 고정 공급 자산이라는 분류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번 보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리플발 대량 매도랑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원천적으로 소멸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게를 실린 길은 이렇습니다. 리플의 지금 평균적인 방출과 제 예지 리듬을 크게 바꾸지 않고 이어가고, 또 그 결과로서 2030년대 초중반, 이 모건의 계산으로는 2032년에서 2036년 사이 어딘가에서 에스크로 잔량이 제로에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XRP를 평가하는 목록에서 물량 걱정 항목의 글씨가 점점 옅어지는 흐름이겠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방출의 리듬 자체가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미리 걸어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8년 반 동안 이 방법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궤적의 한 방향성이에요. 550억에서 시작해서 올해 여름 320억 개 때까지 잔량은 느리지만 꾸준히 줄기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리플이 2017년 이 잠금을 걸어가지고 내세운 명분 자체가 공급의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8년 넘게 지켜온 일정을 스스로 크게 흔드는 건요, 회사가 가장 아끼는 신뢰를 깎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유인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2017년에 스스로 잠근 550억 개는요, 8년 반 동안 매달 풀리고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320억 개 때까지 줄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의 계산으로는 지금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2년에서 2036년 비트코인의 두 반감기 사이에 이 잠금이 완전히 비교되면서 XRP 1천억 개가 전부가 시장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오면 XRP를 8년 넘게 따라다닌 물량 걱정은 기한 없는 불안감이 아니라요, 달력에서 지워지는 항목이 된다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잠금 계좌를 지금까지 리플이 푼다는 걱정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리플조차 꺼내지 못한다는 안심으로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 남겨주시고, 저는 에스크로 잔량이 300억 개 선을 처음 깨는 달, 그 달의 해제랑 제 예측 공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